개발을 반대하신다고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로주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주택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준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별도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정비법 특례법으로 인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조합 입장에서 유리하게도 작용이 되고요.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투자의 상품이 될 수 있게 또 작용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가로주택이 1+1 되는 거랑 그다음에 최대 세 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랑 또 다가구는 최소 금액의 분양 세대를 나누기 위해서 소수점은 버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쪽에서 봤을 때 과연 1+1이 이게 전용 면적 기준 혹은 권리가액 기준으로 1+1 제도가 있거든요. 재건축에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솔깃한 부분이고요. 또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 혹은 가로주택에 동의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될 대부분 들으셔요. 3층 주택 소유자인데 2층 주택을 소유하고 3층 2층에 주택이 또 있겠죠. 1층 상가고 이런 모양입니다. 농담이고요.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도 잘 받고 있는데 가로주택을 한다고 하니 반대합니다. 넓은 집을 주고 아파트 한 채밖에 못 받으니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의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죠. 조합 입장에서 문제점이죠. 하지만 이 가로주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이 됨으로 인해서 월세를 받고 있으셔서 권리가액이 크거나 아니면 이제 다가구 많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광역단체의 기본계획하고는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금액이 규모를 떠나서 접근해보면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이 훨씬 더 유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공급 주택 수는하고 이걸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1항 5호에 따른 가격 범위, 이게 종전자산인 거거든요.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40조 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거는 도정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1+1을 주되 투기가 아닌,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3년이 지나야지만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좀 다른 적용을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라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소규모 재개발도 있죠, 이제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경우에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1항 제5호의 가격에 따른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소수점 버린다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건 좀 애매해요. 최소 분양 단위의 규모의 추산으로 나눈 값이니까 어떻게든 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이 제한을 하고 했지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3주택 이하 주는 것도 좀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수에 대해서, 그럼 권리가액이 큰 다가구는 또 여러 채를 받을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차선책이다. 차선책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떠한 핸디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규모면이나 혹은 반대가 심해서 혹은 노후화는 많이 됐지만은 학교나 공원을 끼고 있어서 전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핸디캡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된 곳을 개발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조금 완화해 놨습니다. 개수에 대한 완화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1항 5에 따른 가격의 범위는 종전자산,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는 건축물대 양상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다가구 이렇게 가능하죠. 이걸 왜 이것도 이론상 3채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조합 설립 때는 이런 부분을 장점이 있으니까 작은 집들이 정비사업을 원하고 새 아파트를 원하지만 덩치 큰 권리가액 큰 부분 대부분 반대하셔서, 하지만 이렇게 3채까지도 가능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절차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니 저기는 가격은 비슷한데 뭐 물론 비슷하진 않습니다만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된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연식이 얼마 안 된 그나마 양호한 빌라는 전용 면적은 다르지만은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시세는. 그런데 여기는 두 채 1+1 전용 면적이 넓어서 혹은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좀 잠깐 빗나갔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주택이 아닌 것 때문에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수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반대하면 대단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조합 사업에.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100명, 200명 정도의 한두 분이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진행이 잘 안 돼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투기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메리트를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라도 개발을 하도록 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생각해 보자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에서는 권리가액이 큰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1 가로주택은 최대한 3채, 다가구는 별도 기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무조건 손해가 아닌 새 아파트를 받아서 매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배 아파요. 사실 배 아프죠. 같은 한 채라고 생각하고 금액도 별 차이 나지도 않다고 했는데 두 채, 세 채씩 받아가면 솔직히 배 아픕니다. 언뜻 손해보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저런 분들이 조합원으로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가능한 거와 불가능한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도 늘 묻습니다. 개발을 반대하신다고요? 개발 반대하시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규모 재개발 지금까지 주택 가격 호황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긴 기간 동안 이때까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곳은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100%입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 부분에서 꼭 한번 보시는 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수를 갖다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정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 조합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자체단체에서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그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데 가로주택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일정 요건만 갖추고 조합원들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 그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권리산정일 기준에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면서 두 개를 받는 경우 쪼개기로 인한 조합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전입감에 불타는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또 뭘 봐야 되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산일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죠. 분양받은 권리 산정 기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죠. 그 기준일이 어떤 거냐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따로 정하는 날도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합쳐지거나 아니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개의 필지에 분할되는 경우 약 한 100평의 토지가 있는데 권리산정일 기준일 이후에 10평씩 최소 단위 90제곱미터로 여러 가지 나눴다 하더라도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죠. 나눠서 권리를 아파트 분양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것도 물론 개수가 많아지겠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 원래는 1주택에 8가구가 살았는데 다세대가 하면 8세대가 되는 거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다음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다음 나대지에 건축물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1항의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뭐 복잡계열에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시점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이전만 오케이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권리가격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조례는 법에다 나눠져 있지 않고 조례에서 각각 지자체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다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지 및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에 대해서 적용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떤가 보시면 2번 보시죠. 권리산정 기준은 다음 항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 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법 23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 대부분 조합 설립인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주택공사 등등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 지정 고시일이에요. 어떤 지자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날 고시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와가 조합 설립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시행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다 완성되지 않기 전에 권리산정 기준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거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거나 이게 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권리산정 기준이니.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율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동의율도 매우 낮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많아져서 일반 분양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 일반 분양물 줄은 동시에 또한 특정 소유자가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게 동의로 넘어서면서 조합이 안 될 수 있던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 좋다,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숫자 증가로 인해서 무조건 조합원이 손해본다 그렇게 볼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법을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의 수익성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초에 10,000제곱미터 13,000제곱미터 하다가 20,000제곱미터가 늘었고 결국에는 관통도로까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례까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독려하는 거죠. 개발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웬만하면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에요. 대부분은 제한하는 법인데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을 한번 두고 보시고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조합 사업은 진행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합 설립이 이익일까? 1+1을 막는 게 이익일까?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사업 이익 여부 이거는 설립이 돼야지만 가능하죠. 설립이 안 되면 1+1이든 1+ 뭐 5채든 아무 소용이 없죠. 한 채밖에 못 받으시는 분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자산 가격은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가의 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단독주택 전용 면적이 8484 대부분 1, 2, 3층 있으시면 무조건 8484 넘어오시거든요. 그분들 한 채밖에 안 드립니다. 동의해주세요. 절대로 동의서 안 나옵니다. 1+1 조금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합이 진행 면에서 보면 결코 불합리하거나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집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집이 아파트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1+5, 6 이상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다세대로 전환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1+1이 돼서 다 같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네, 1+1이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공사비, 우리 집 감정평가에 분담금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신규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일반 분양가 가격 수준 매우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분양가에서 프리미엄까지 그 가격 수준이 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가액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다주택자들 1+1 하신 분들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공사비 등등은 도시 내에서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에 대한 금액이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할 때도 어떻게 보면 선진입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진입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내가 5억의 분양을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정가 1억밖에 안 받았어요. 무려 청산금, 분담금이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내가 왜 4억을 더 내? 실제로 4억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4억이 막 되어가지고 이걸 5억에 분양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사업비용 다시 보자, 공사비 다시 확인하자, 조합장이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시세가 엄청 호재가 생겨가지고 일반 분양가 시세가 거기 8억 정도였는데 15억 간다고 보시죠. 그럼 분담금 4억에 해서 5억을 받으시면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셔야 돼요. 감정가가 낮아, 물론 높으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케이스라서 크게 변수가 없거든요. 어떤 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반 분양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권리가격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금액도 매우 싸요. 분담금도 없어요. 하지만 주변에 시세가 5억 미만이다? 분담금 없으면 뭐합니까? 시세가 안 올라가는데 그럼 개발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주변에 일반 분양가의 가격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달라지시겠죠. 일반 분양은 높은 곳이 어디죠? 아파트가 모자라는 곳? 그곳에 가로주택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성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싸다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초기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일반 분양물, 조합의 매출이죠. 매출이 나와야지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에 대한 어떤 이게 조합원의 입장에서 손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손해가 아니다. 손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
빨리 진행해서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투자든 동의든 가장 큰 기준은 뭐다? 이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얼마의 분양가, 얼마의 시세를 형성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알쏭달쏭 부동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원+1 권리산정 기준이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계속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